10년 채권이 5에서 5.2까지도 찍을 수 있냐,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은 안 하는 게 이제 드디어 투자가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부터 한 5%, 10% 충분히 밑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 저자시죠. 뉴욕생명 자산운용 윤재성 CIO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저는 유튜브로 많이 뵙고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좀 긴장하고 왔는데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고 노이즈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특히 주목도가 높은 게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 세금 대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관세를 그렇게 이용을 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멕시코, 캐나다를 보면은 25%는 진짜 어이없는 숫자니까 그거는 협박상 마약을 안 막아주니까 협박상 25% 매기고, 캐나다, 멕시코 보면은 미국이 그 나라에 수입하는 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10%도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는 거진 60, 70% 수출이에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해요, 그 나라들한테는. 미국은 그 나라들이 덜 중요하고. 네. 그래서 25% 협박은 말이 안 되는 숫자니까 이건 협박이다. 그러고 금방 반응이 와서 한 달 미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전혀 안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뭐 10%는 그거는 진짜 협박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대화를 하니까 대화하기 전에 프로 매겼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베센트라고 US Treasury Secretary잖아요. 그분이 한 말은 제가 믿어요. 2.5%에 시작해서 더 올릴 거다. 그리고 트럼프도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끝에 가서는 협박하는 거 다 지나가면은 연말쯤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니버설 테리프를 매길 것 같아요. 그 2.5인지 5%인지 그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같은 나라한테 좀 더 매길 건지. 그리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 협박 끝나면 유럽으로 협박 들어가겠죠. 언젠간 한국도 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건 없고, 저번에 대통령 하실 때 그 군인들, 미군들 비용을 너희들이 내라. 그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계속 좀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더 매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세금 대안으로 만약에 관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 채권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들이 많아요. 1분기에 미국 채권 리볼빙이 5조 달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분기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 많이 줄어들었죠. 리퀴디티가.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리퀴디티가 괜찮은 게 1분기는 괜찮은 게 지금 미국이 debt ceiling, 그 돈 빌리는 거,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걸 못 해요. 네. 그 리밋이 있어서 걸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Treasury General Account, Treasury가 갖고 있는 돈, 쓰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채권을 발행을 못 해요. 그거는 QE 에펙트예요. QE랑 똑같은 거야. 돈을 발행하고 쓰면은 뉴트럴인데, 네. 돈을 발행을 못 하고 쓰면은 liquidity injection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liquidity가 좋을 것 같고, 4월에 세금 거두면은 트레셔리가 갖고 있는 제너럴 어카운트가 또 올라가요. 세금 걷었으니까. 그럼 그게 또 돈이 떨어지다가 다시 싸고 떨어지다가 하면은 한 7월, 8월쯤에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채권을 데실링 리밋을 올리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직은 채권 이자가 살짝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살짝 많이 올랐다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테리프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슈엔스 데실링 이제 높이면은 10년 채권이 네. 긴 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10년 채권이 어디 갈 거냐
보면은 5%는 충분히 가요. 어. 올라가면. 근데 너무 막 급속도로 올라가면 경제한테 타격을 받아서 또 내려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0년 채권이 5에서 5.2까지도 찍을 수 있냐,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경제한테 타격을 받아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4.2, 4.25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금년은 여러 미국의 채권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volatility, 올라가면은 사도 된다. 너무 올라가면 내려올 거니까. 이래서 레인지를 트레이딩 좀 투자해도 되는데 그냥 길게 갖고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채권도 그 안에서 계속 좀 밴딩을 잡아 두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잖아요. 1년, 네. 2년 전부터. 그래서 환율로는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자가 더 높은 상황이니까 채권 가격은 좀 뺏기고 환율에서 maybe 한 10%는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올라가더라도 5에서 5.25 어디서는 이게 더 못 가고 내려올 거니까 내려와 봤자 한 4.25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 거예요. 불경기가 생기면 더 내려오겠지만 그거는 예상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럼 제한된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채 그 한도 리밋을 없애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안 됐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네, 불가능한 못하겠잖아. 얘기.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렇게 채권 금리가 뭐 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4%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주식 시장한테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5% 위로 가면은 주식은 내려오죠. 네. 특별히 택 쪽에. 벌써 그랬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식 시장도 뭐 크게 상방을 열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단은 막혀 있는 그쵸. 수준이라고 봐요. 주식은 뭘 지켜보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지켜보겠지만 이 금리 쪽도 지켜보지만 트럼프가 지금 테러프를 이렇게 매기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경제한테 다른 면으로 뭐 레귤레이션 없애고 뭐 이런 건 좋은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액션들이 경제한테 좋은 부분도 많고 안 좋은 부분도 또 똑같이 많아서 뭐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비껴가면은 GDP가 미국이 2.5 찍을 수 있고 금년에 뭐가 좀 망가지든지 뭐 테러프 전쟁이 시작되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뭐 1.5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이자는 또 내려오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럼 주식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금년은 진짜로 애매한 해요. 트럼프가 너무 큰 그림을 흔들어대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좋게 갈지 나쁘게 갈지 좀 지켜봐야 돼요. 조심스러운 해예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 침체가 오면은 뭐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저희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금년에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은 안 하는 게 트럼프도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이 뭐 5% 10% 떨어지면은 살짝은 부드러운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불경기 예상을 안 하고 그래서 4.25가 달 것 같고 10년 채권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근데 이렇게 가면은 내년쯤에는 뭐 다시 불경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금년은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조용히 안 좋은 상황도 뭐 1%에서 1.5%. 올해는 그래도 좀 유진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이 워낙에 그동안에 2, 3년 동안에 워낙 좀 돈을 많이 모았죠. 썼잖아요. 아, 네, 썼어요. 그리고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채권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했고 그쵸. 이번에 본 걸 보니까 채권 이자에 대해서 지불했던 비용만 1조 2천억 원 맞아요. 달러라고 너무 많아요. 2천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이 재무부가 얼만큼의 재정 지출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문제는 없지만 이 베센트 분이 들어와서 지금 방법이 별로 없나 봐요. 네. 트레이셔리 세크리터리 되기 전에 그분이 하신 말은 10년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옐렌이 너무 T빌 짧은 것만 빌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엊그젠가 금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어디서 빌릴 건지.
근데 그 금융가 그 엑스퍼트들 모아서 커미티가 있는데 그분들의 레커멘데이션도 10년 채권을 더 발행해라. 근데 발표한 거는 옐렌이랑 똑같이 트레저리 빌 짧은 걸로만 자기는 빌리겠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짧은 걸로 빌리기 시작한 지 좀 꽤 됐어서 이게 예. 만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또 올해부터 상당히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증시 내년부터 좀 걱정할 수 있어도 올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뭐 이제 진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데트힐링 문제도 그렇고 한 5월, 6월, 7월부터 또 시끌시끌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고민할 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10년 채권이 조금 내려가다가 왜냐면은 그 채권 이슈엔스를 안 하니까 5월, 6월부터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5%까지. 5%까지. 4.8까지 찍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한 4.45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서도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뭐 빅테크 기업들 거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전히 논의가 좀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가격이 올해- 비싸다고 네. 생각한 게 오래됐고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졌는데 이제 드디어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번 earnings 다 끝났잖아요. 오늘 아침 어젯밤에 아마존, 구글 비슷한 스토리인데 earnings는 비트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revenue도 비트했고 근데 그 클라우드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돈을 더 쓴다. 아마존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켓 닫은 후로 애프터 마켓에 아마존은 한 4%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떴어요. 왜냐면 그 투자 캐펙 스pen딩이 엔비디아한테 혜택이니까. 그럼 이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를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랑 그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과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은 계속 갈까요? 예. 이제 드디어 투자가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왔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비싼 거는 다 무시하고 왔잖아요. 근데 금년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딥시크 이게 또 고민을 더했잖아요. 근데 딥시크도 보면은 그냥 중국 분들이 선수 친 거지. 벌써 미국에도 중소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이 오픈 AI 거짐 캐치업하고 있었는데 그냥 팻빈스트비 발표를 중국이 먼저 한 거죠. 예. 하나의 계기가 된 상황. 예. 그리고 보면은 벌써 이거는 다 그러니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존이 그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서 자기네 칩을 개발하겠다. 네. 그 얘기가 뭐 1년이 넘었는데 왜냐? 아마존은 그 스토리지 그 배달하는 회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AI 칩은 굳이 엔비디아 같이 비싼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거짐 다 아마존 칩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마켓 쉐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은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딥식 뭐 이런 것도 뭐가 확인됐냐. 그냥 캐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캐치업해갖고 그게 이렇게 헤드라인이 아니라 오래된 엔비디아 칩을 갖고 90%의 성과를 내면은 이 캐펙 스pen딩 많이 하는 회사, 큰 회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큰 회사들밖에 못했어요.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확인됐냐? 중소기업들도 경쟁이 되는구나. 굳이 뭐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안 빌려 쓰고 우리가 그냥 개발해도 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 대신 그 큰 주식들이 모노폴리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었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네. 그게 뺏기는 거죠. 그런 계속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그쵸. 생각이 깨지게 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경제한테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말고 선호하시는 게 큰 기업들 말고 좀 그쵸. 하이 퀄리티 스몰 캡들을 더 선호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그 large 그 S&P 500가 너무 그 Magnificent 7 끼고 가니까 8, 9 중 미드캡을
사기 시작했어요.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잘 가다가 12월에 트럼프 때 빵 거꾸로 다 또 투자가들이 그 개미분들이 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쪽으로 몰렸다가 또 1월에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쌤쌤이에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갖고 가신 분이랑 그 미드캡으로 옮기신 저 같은 사람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미국 증시 안에서 좀 괜찮은 하이 퀄리티 스몰 캡들을 들고 있으면은 시장의 수익률을 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세요. 미드캡으로 스몰 캡도 좀 갖고 있는데 미드캡으로 가고 싶은 게 경제가 지금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 너무 슬로우 다운 되면은 스몰 캡 조그만 회사들은 힘들어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드캡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서 미드캡도 가고 스몰 캡도 좀 포함해서 갖고 가요. 근데 좀 큰 스몰 캡. 미국은 스몰 캡 하면 너무 조그만 회사들이 있는 인덱스가 있고 네. ETF가 있고 조그만 회사지만 그래도 미드캡 밑바닥 쪽에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도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AI 쪽으로 집중해서 보고 계시나요? 그것도 AI 포함되어 있죠. 네. 그거 말고 뭐 자본제라던가 이쪽들도 전반적으로 그냥 미들캡, 스몰캡 이쪽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 AI 바스켓 그런 거를 저희가 브로커랑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그게 S&P 500에서 밑에 250이랑 미드캡 이쪽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분들 지금 미국으로 그동안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F7 기업들 중심으로 그쵸.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는 슬슬 그쪽으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한국 기사를 보니까 오늘 비행기 내려서 보니까 그 팔런티어가 네. 계속 떴잖아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게 떠갖고 그것도 엄청 비싸요. 30 times price to sale. 네. 너무 회사가 적으니까 그런 거는 P를 price to earning을 안 보고 price to sale을 보는데 30배. 보통 10배면은 비싼데 3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들고 있대. 그러니까 참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개미분들이 많나 봐요, 한국에. 그렇죠. 이미 좀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 예.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예. 좀 그러니까 PER 혹은 아니면 뭐 프라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 재작년에 페드가 이자를 올리는데 주식이 계속 그걸 무시하고 올라간 이유, 바이든이 돈을 계속 써서 미국 마켓의 유동성이 너무 높아갖고 페드가 이자를 올려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지금은 네.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고민할 때가 왔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제대로 나오시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 겪을 수 있나. 근데 아직까지도 뭐 떨어져 봤자 막 불경기 막 이러면은 막 3, 40, 50%막 떨어지는데 비싼 게 언젠가는 사람들이 포기해서 좀 싸지는 거는 그렇게 막 큰 고민은 안 나지만 얼마나 더 오를까도 오를 희망도 안 보여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12월부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고 네. 지금 earnings가 별로 이렇게 희망이 안 좋으니까 네. earnings는 좋았지만 주식이 옆자리로밖에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결정 지을 것 아니면은 좀 방향성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렇죠. 뭔가 모멘텀 그거는 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트럼프가 미국 때문에 미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부터 유럽을 가도 문제가 있고 뭐 한국도 문제 있었지만 아시아도 문제가 있고 뭐 라틴 아메리카도 어디 가든 미국만큼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은 답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금년 말 사이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 그 불경기 뭐 이런 거 오면 다시 세지지만 지금 이 너무 센 상황에서 좀 약해질 것 같고 약해지는 모습이 벌써 보였고 2월 들어오면서
주식도 미국보다 내가 보기에는 해외, 미국 밖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는 잘 모르겠고, 저는 중국을 9월 초에 좀 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2월 언젠가 더 샀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옆자리에 왜냐면 테러프 걱정 때문에. 근데 중국은 중국 정부가 돈 태울 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얼마나 뜰지는 개런티가 안 되지만 저는 한 20% 예상하고 들고 있는데 뭐 20, 30%. 근데 바닥이 찍혔으니까 그렇게 더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자꾸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싼데 경제가 너무 안 좋게 보이고, 유럽은 독일이 돈을 안 쓸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는 옛날에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게 겪어서. 그래서 유럽은 너무 싸니까 언젠가는 한번 빵 뜰 것 같아. 하지만 언제 샀다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전혀 없고, 중국은 감이 좀 있고, 일본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좀 싼 편이에요. 근데 지금 BOJ가 이자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살짝 옆자리를 가고 있는데, 일본도 다시 샀다 팔았는데 작년에도 다시 살 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shareholder 그 activist. 하여튼 한국도 그거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잘 해갖고 작년 재작년 주식이 좋았잖아요. 네. 아직도 한 1, 2년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보고 한 10%? 근데 미국 주식은 내가 보기에는 옆자리 자세고, 아예 트럼프 행동이 안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한 거 네. 가면은 주식이 지금부터 한 5%, 10% 충분히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좀 기민하게 매크로 지표들도 계속 좀 체크를 그래서 해봐야 저는 될 것. 만약에 미국 주식 금융 쪽이 괜찮은 것 같고, 디레귤레이션 때문에 미드캡이 괜찮은 것 같고, 빅텍은 그렇게 큰 희망은 안 걸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듯이 개미분들이 그 새로운 AI 그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고르면 짭짤한 돈을 벌 거야. 그 대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너무 쉬웠잖아요. 네. 제일 좋은 회사, 한국에서 삼성만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회사만 샀는데 그게 쫙쫙 올랐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변수가 개인 투자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변수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